지난 시간 속에 그대. 정신없이 달리던 유진이 걸음을 멈췄다. 길 건너편에 민영이 있었다. 짐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민영은 먼 길을 떠나려는 듯했다. 준상아! 유진은 목 놓아 준상의 이름을 불렀다. 준상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영이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사이 유진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민영이 사라져버릴까봐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뒤쫓아오던 상혁의 놀라는 모습과 함께 지나는 트럭의 요란한 클렉션 소리가 겨울날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민영이 차도로 뛰어들어 깜짝 놀라 당황해하는 유진을 밀쳐냈다. 민영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디선가 애끓는 듯한 준상의 목소리가 잠시 스치고 지나갈 뿐. 유진아! 아침 일찍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민영을 바라보는 김 차장의 표정에 서운한 빛이 역력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기라도 한 듯 민영이 움직이는 손길을 따라 김 차장의 시선이 움직였다. 스키장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하던 민영은 잠시 바삐 움직이던 손길을 멈췄다. 스키장,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 짧은 시간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겪게 했던 곳이다. 다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영원히 잊지 못할 곳이기도 하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곳의 하얀 겨울. 민영은 정리한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잠시 사무실을 둘러본 후 김 차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민영의 손을 외면하는 김 차장의 표정엔 서운한 빛이 역력했다. 민영은 마지못해 자신의 손을 잡는 김 차장이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것을 거절해야 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미련을 남겨두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너무한다고 말하는 김 차장의 아쉬운 표정을 뒤로하고 돌아서던 민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벽에 걸린 퍼즐판을 바라보았다. 난 이거 왜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랬나 봐요. 바보같이. 아쉬운 듯 민영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머물다 사라졌다. 사무실을 나온 민영은 폴라리스를 찾아갔다. 처음 있는 일이다. 협력업체이긴 하지만 직접 방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젠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유진은 보이지 않았다. 민영은 가방에서 작게 포장된 선물을 꺼내 정아에게 내밀었다. 민영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든 정아는 알았다는 듯이 민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돌아서 나오는 민영의 귓가에 유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정아의 말이 낮게 맴돌았다. 민영은 돌아서서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혁을 따라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유진은 출근 시간을 피해 사무실에 들렀다. 올라온 김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정아는 열심히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 유진을 자꾸 힐끔거렸다. 미리 정리를 해두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텐데. 하지만 다행이다 싶었다. 민영에게 받아놓은 선물을
택배로 붙이거나 따로 만나서 전해주지 않고 직접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아는 선물을 내밀었다. 엉겁결에 선물을 받아든 유진이 정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민영 이사가 너 오면 주라고 아까 주고 가더라. 뭐 작별 선물 그런 거 아니겠어? 작별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유진이 정아를 쳐다보았다. 정아는 당황했다. 이민영 이사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던 거와는 달리 유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야, 이민영 이사 오늘 미국 간대. 1시 비행기라고 하던데. 정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시선이 시계를 향해 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되었다. 유진의 얼굴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정아의 시선을 피해 유진은 포장지를 풀었다. CD였다. 처음이 들어있는. 유진은 CD를 데크에 꽂았다. 음악을 듣던 유진이 무심코 CD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편지였다. 유진 씨, 이 선물이 언제 유진 씨에게 전해질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땐 제가 한국에 없을 거예요. 이 선물이 유진 씨한테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저히 그냥 가진 못하겠더군요. 준상이처럼 테이프에 녹음해서 주지는 못하지만 선물하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편지를 접어 CD 케이스 안으로 밀어넣던 유진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CD 케이스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든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언니, 나 그 말 한 적 없어. 준상이가 테이프 준 얘기 아무한테도 한 적 없어.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의 얼굴 위로 눈물이 번졌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온 유진이 택시를 잡아탔다. 준상이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준상이 바로 이민영이었던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민영이 준상이었다. 바보같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마음이 시켜서 그의 방까지 찾아갔으면서 그냥 돌아오다니.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10년을 그리워하며 산 것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이 공항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정신없이 민영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 이민영이, 강준상이 보이지 않았다. 공항에 일찍 도착한 민영은 커피숍에 들러 차를 한 잔 시켰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처음으로 여유 있게 돌아보았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삶 속에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되는 것이 꽤나 많은 듯 했다. 처음, 그리고 마지막. 비록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첫사랑의 여인, 그리고 현재의 마지막 연인이 되어버린 그 사랑, 유진. 고개를 가로젓던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권과 비행기표 확인 수속을 하기 위해 커피숍을 나온 민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신발 한 짝이 민영의 발 앞으로 퉁겨져 왔다. 여자아이의 신발이었다. 의자에 앉아 발장난을 치다 신발을 놓쳐버린 여자아이가
쑥스러운 듯 민영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하던 민영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신발을 주워들고는 여자아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주던 민영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멍해졌다. 자신이 누군가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던 모습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얼굴은 보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탑승구로 걸어가서 줄을 서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상아, 준상이 맞지? 너 맞지? 유진이 서 있었다.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유진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은 민영에게 다가서려고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의 힘이 모조리 빠져나가고 그리움과 안타까움만 남아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진 유진이 털썩 주저앉았다. 달려온 민영을 잡고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은 신음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말했다. 준상아, 못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민영의 품으로 파고든 유진의 울음소리가 민영의 가슴에 비를 내렸다. 유진은 오래도록 그렇게 민영의 품에 안겨서 울었다. 유진은 믿어지지 않았다. 준상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유진은 계속해서 준상을 중얼거리듯 불러보았다. 민영은 계속해서 이름만 부르고 있는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이 되고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 유진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었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유진이 하는 말 모두를 들어주고 싶었다. 유진은 여전히 준상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었던가. 얼마나 소원이었던가. 보고 싶을 때마다 소리내서 불러보고 싶었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정말 죽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차마 부를 수가 없었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고 분명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안 지킬 리가 없다고. 민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다. 만나기로 했던 것도, 피아노를 쳐준 것도, 수업 빠지고 자전거 탄 것도, 손잡아준 것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난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있는데, 다 기억하는데. 민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울고 있는 유진을 가슴 가득 끌어안고 10년의 슬픔을 아프게 쏟아내고 있었다. 울다 지친 어린아이처럼 유진은 어느새 민영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침대에 유진을 눕힌 민영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잠들어 있는 유진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하염없이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만난 이후 처음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민영은 유진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민영입니다. 전 미국으로 떠날 겁니다. 유진 씨, 지금 잠들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은데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시겠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민영은 다시 유진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꼼짝 않고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운 상혁은 초췌한 얼굴로 호텔 입구를 쳐다보며 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늦은 밤 상혁이 민영에게 전화를 받은 건 유진의 집에 막 들어섰을 때였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진숙이 전화를 걸어왔었다. 유진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며. 걱정이 되어 유진의 집으로 달려간 상혁이 연락을 받고 먼저 와 있는 용국을 보며 아는 체를 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민영이었다. 유진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상혁은 절망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진숙과 용국에게 민영이 준상이었다는 사실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털어놓았다. 상혁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유진의 집을 나섰다. 유진이 모든 걸 알았다 해도 그래도 유진을 붙잡고 싶었다. 유진을 자신의 삶에서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호텔이 보이는 어두운 도로에서 언제 나올지 모를 유진을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긴 민영은 잠들어 있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호텔을 나왔다. 눈부시게 투명한 겨울 아침 속으로 아픈 영혼이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안을 기웃거리자 잠에서 깨어난 유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유진이 민영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 구석에 놓여진 탁자 위에 편지가 보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들었다. 유진아, 유진아. 내가 예전에 유진 씨를 이렇게 불렀나요? 유진아, 유진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유진 씨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강준상은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닙니다. 함께했던 추억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강준상이어도 그건 단지 텅 빈 이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내 지난 시간 속에 당신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편지를 읽던 유진의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정신이 나간 듯 황망한 표정으로 호텔을 뛰쳐나오는 유진의 모습을 본 상혁이 차에서 내려 유진에게 달려갔다. 붙잡으려는 상혁을 뿌리치고 무조건 달렸다. 또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그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와 응급치료를 마친 민영은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머리 쪽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유진은 넋나간 사람처럼 민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안타깝게 유진을 바라보던 상혁이 괜찮을 거라는 위로를 해보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섰다. 진숙과 용국은 병실로 들어서며 유진을 먼저 걱정했다. 하지만 체리는 달랐다. 악에 바친 사람처럼 앙칼진 목소리로 유진을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준상이도 모자라서 민영까지 사고나게 만들었냐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마구 짓거려댔다. 유진이 너 아주 좋겠구나.
이참에 민영씨가 준상이 기억까지 찾으면 더 좋겠고 말이야. 상혁이 채린을 무섭게 쏘아봤다. 기가 막힌 용국과 진숙은 채린을 문 쪽으로 밀고 갔다. 그때 유진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그래, 좋아. 준상이 나 구하려다가 저렇게 돼서 너무 좋아. 바보같이 준상인 줄도 모르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상처만 줬는데 이렇게라도 준상이 찾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니까 좋으니? 이젠 됐지? 유진은 채린을 돌아보며 독한 표정으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런 유진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보던 채린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상혁은 친구들을 배웅하고 근처에서 죽을 사들고 병원으로 들어섰다. 유진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상의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유진은 떨고 있었다. 행여 준상이가 잘못될까봐 무서웠다. 그런 유진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던 상혁이 사들고 온 죽을 내밀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의식 없는 준상을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한데 먹고 살겠다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혁은 유진의 손에 억지로 수저를 쥐어줬다. 그리고 먹어야 간호할 것이 아니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돌아서는 상혁의 눈에 고여있던 커다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진과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상혁의 뒷모습을 보던 유진은 수저를 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죽을 떠먹기 시작했다. 눈물을 참으며 꾸역꾸역 입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서 있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병실로 들어선 유진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누워있는 민영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겁먹고 울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내 손 놓지 말고 날 찾아와야 해. 알았지? 내가 네 손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이젠 날 잊지 말고 찾아와줘. 유진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강미희가 병실로 들어섰다. 해외 공연 중이어서 소식을 듣고도 마음처럼 빨리 돌아올 수가 없었다. 잠자듯 누워만 있는 민영을 바라보는 강미의 표정이 고통스러움과 안타까움으로 어두워졌다.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편하지가 않았다. 말끝마다 준상이 어머님이라 말하는 것도 불쾌했다. 강미희는 이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다고 느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주는 게 예의라 생각했다. 결국 민영이 준상이란 걸 알아서 사고밖에 난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강미희는 유진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유진의 말을 자른 강미희는 그만 돌아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간병인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진은 그럴 수가 없었다. 준상이, 아니 민영의 곁을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었다. 10년을 그리워한 사람입니다. 지금에서야 다시 찾았어요. 준상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고 준상이를 생각나게 하는 말 같은 건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유진의 간절한 눈빛에 몸찔 놀란 강미희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다.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강미의 표정엔 깊은 슬픔이 번졌다. 며칠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은 상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민영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몹시 착잡했다. 더군다나 상혁은 유진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빚이 있었다. 민영이 준상이라는 사실을 유진에게 숨겼던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상혁은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상이 아니라며 민영에게 유진을 떠나라고 했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상혁이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 자신이 밉지 않느냐고, 화나지 않느냐고. 하지만 유진은 상혁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상혁이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에 준상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나 유진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상혁에게도 그렇게 믿으라고 말했다. 유진과 헤어져 병원을 나서는 상혁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민영이, 아니 준상이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진은 이대로 준상이 옆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준상이 깨어나도 현실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되면 유진은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했다. 상혁은 생각했다. 유진을 볼 수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준상이 깨어나지 않아 그나마 유진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이 낫다고. 잠시 걸음을 멈춘 상혁이 병원 건물을 돌아다 보았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뜻밖의 전화였다. 상혁이 전화를 끊고 달려간 곳은 채린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이었다. 채린은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상혁을 맞이하고는 실연당한 동지끼리 마시자며 술 한 병을 더 주문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채린의 입가가 묘하게 일그러졌다. 민영이 누워있는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괴롭다며 술잔에 술을 따르던 채린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 반짝거림의 정체는 눈물이었다. 묘하게 일그러졌던 채린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자리가 없었다. 민영의 마음에 채린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유진이 그 자리의 주인이었기에 채린은 민영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준상이는 유진이한테만 첫사랑이 아니었다. 채린에게도 첫사랑이었다. 그런데 유진은 왜 그의 옆에 있을 수 있고 자신은 그럴 수 없는지 채린의 마음은 처참했다. 상혁이 계속해서 술잔을 들이키는 채린의 손을 붙잡아 세웠다.